자,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김서윤, 오늘 늦는다 그랬죠. 유도현, 최재성, 김찬엽, 김혜나, 백채훈, 유소희, 이의갑, 강미정, 소리, 이찬이 여행 갔다 그랬고, 희진이, 장희진, 한교하, 박시우, 네. 자, 저번에 이거 다 해오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금요일은 개념어 총정리 할 거고요. 수요일은 문법 할 건데, 이거 다 해왔어요? 저번에 줬던 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했는데, 뭐에 무슨 화 하는 공감각적 표현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부터 있었던 시각의 청각화 했던 거 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예. 이건 뭐 했다고? 뭐 한 것 같다고? 사물함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오세요. 혹시 없는 사람? 이거 없는 사람? 시각의 청각 하나, 뭐, 이렇게.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그거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 이 문법은 수요일 날 한다니까. 그건 있어요? 그 중에서 한번 그거 해볼게요. 맨 위에는 시각의 청각화, 두 번째 청각의 시각화, 세 번째 복합 감각적 침상, 그 다음에 청각의 촉각화, 시각의 후각화, 청각적 침상, 시각의 청각화, 복합 감각적 침상, 그 다음에 시각적 침상, 시각의 촉각화, 청각의 시각화, 매운 계절의 갈겨, 그거는 미각의 촉각화. 미각의 촉각화 맞을까요? 네. 잘못했네요. 촉각의 미각하죠. 왜냐하면 채찍의 갈겨라고 했는데, 채찍의 갈겨는 촉각이죠. 근데 그걸 맵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촉각의 미각화, 청각의 시각화, 그다음에 시각의 청각화, 후각적 침상, 시각의 촉각화, 청각의 시각화, 촉각의 시각화, 미각적 침상,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후각화, 촉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복합감각적 침상,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복합감각적 침상, 청각의 시각화, 촉각적 침상,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보면은 자기가 틀렸다거나 좀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틀렸다거나 막 하는 것 중에서. 매운 계절을. 그 매운 계절의 채찍의 갈겨, 이것도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계절에 채찍의 갈겨 이랬잖아요. 채찍에 갈기면은 막 따갑거나 막 이럴 거 아니야?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확정하라 그랬죠. 사실을 확정하면 지금
내가 지금 채찍에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느낌을 맵다라고 매운 계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촉각을 시각화한 거다라고 해야 되겠죠. 미각화요? 미각화. 근데 뭐 또 생각해 보면은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과학을 워낙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매운 거는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다. 그러니까 통각은 미각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통각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하잖아. 오감이 뭐예요? 5가지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감각적 표현 이렇게 하잖아.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오감 말고 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5개의 감각 말고 더 느낀다. 그렇다면 1개 플러스 1개 1 하면은 뭘까? 오감은 육감이지. 이 육감은 뭐예요? 5, 그러니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거 말고 또 느낄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감각 보통 식스센스라고 하잖아. 식스센스가 뭘까요? 그건 귀신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왜 그 텔레파시나 막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이제 육감이라고 하는데 뭐 육감적으로 뭐 이렇게 할 때 오감 말고도 육감을 느낀다라는 건 이건 귀신이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감이 이 감각적 표현이다. 이 표현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요 5가지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 2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복합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 시각을 청각한다, 청각을 시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 해가지고 지금 감각하고 관련된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해볼까요? 저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었지? 숙제를 다른 과목들이 하도 많이 내가지고 숙제 좀 내지 말라는 소리를 원장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우리는 진도 나간 만큼 요 책의 내용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한번 해보면은 13번에 13페이지에 거기는 다 밑에 정답 및 해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틀린 거 있었어요? 13페이지에서 자기가 이거는 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었어요? 1번에서 7번 중에. 어디 13페이지예요? 이거 자이스토리 개념어 총정리. 지금 내가 그랬지. 수요일은 문법, 금요일은 개념어 총정리. 13페이지 괜찮아요? 다른 거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질문할 거? 응? 13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게 전체가 요만큼이 시가 아니야. 전체 시는 더 길겠죠. 더 긴데 그 중에서 이제 따놓은 거예요. 누가 하는 말처럼 해놨어요. 이게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의 부제가 춘향의 말이야. 그러니까 원제목은 추천사고 그 부제가 부수적인 제목이 부제겠죠. 춘향의 말 이렇게 해서 추천이라는 말 한자로 추천이 근해예요. 근해 천자야. 그래서 추천사라고 하고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춘향이가 말하는 방식으로 시를 쓴 거야.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했는 부분이니까 하자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제목이 보면 표면에 직접 나라는 말은 안 드러났지만 향단아 하고 부르는 말 그리고 제목이 춘향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춘향이라는 것을 하자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15페이지에는 15페이지는 어때요? 모르는 거 있었습니까? 그냥 얘기해도 돼요. 아무거나. 5번. 자, 그 계랑이라는 이름이 계랑 하면은 뭔 것 같아요? 보통 시조의 그 작자가 보통은 사대부면은 이름을 땅땅땅 해놨을 거 아니야? 사대부 아니면 보통은 기생이에요. 황진이나 계랑, 예, 계랑도 기생입니다. 자, 배꼽비가 흩뿌릴째, 사실은 배꼽비가 흩뿌릴째 이렇게 해놨지만 원 그거는 이하우 흩뿌릴째 이렇게 했어요. 이하가 뭘까요? 이자가 배리자입니다. 배리자. 하자는 꽃 하자야. 우자는 비우자지. 이하가 뭘까요? 배꽃이에요. 이렇게 이화여대 들어봤어요? 이화여대는 알죠? 그죠? 이화여대 마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화여대가 바로 백꽃이라는 뜻이야. 백꽃. 이화. 그래서 백꽃이 이렇게 백꽃 못 봤지? 백꽃이 뭐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진짜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가장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벚꽃은 봤죠. 벚꽃 왜 봄에 보면은 벚꽃 막 바람 불면은 벚꽃이 막 와르르 떨어져 가지고 막 비 오듯이 막 떨어지잖아. 백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벚꽃은 약간 핑크빛이 살짝 돌지. 근데 백꽃은 하얘 가지고 하얀 게 막 바람 불면은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백꽃이 비처럼 뿌리는 것을 백꽃비라고 또 하고, 또 비가 내리면은 꽃잎이 막 그 비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뜻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중의적이라는 게 두 가지로 백꽃이 비처럼 내릴 때, 그 떨어질 때라고도 할 수 있고, 백꽃이 피어 있을 때 비가 내리면은 비 맞아서 백꽃이 떨어지는 그것도 이하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꽃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꽃비가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그러니까 백꽃은 그 벚꽃하고 똑같은 시기에 막 떨어져. 벚꽃이 언제 떨어지지? 피고 봄이죠. 그러니까 봄에 막 울면서 아이고 헤어지는데 슬퍼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 추풍 낙엽에 아니네, 가을 바람에. 여기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대어로 풀어서 줘서 그렇지, 원시는 추풍 낙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낙엽 지닐 때 저도 나를 생각는가 이렇게 하는데, 자 니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면 요거에 이하우가 봄에 이별했는데, 추풍은 가을 추자죠. 그죠? 가을 추자니까 가을까지 지금 이별한 기간이, 내가 봄에 헤어졌는데 지금 가을이야. 아니, 상당한 기간이죠. 이게 시간적으로 이별한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배꽃비가 흩뿌릴째, 그러니까 봄에 울면서 잡고 이별한 님이 지금 가을이 됐는데도 자기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해가지고, 요때 천리 했어요. 우리 천리, 백리, 십리 할 때 리자인데, 요 천리는 요렇게 생각하세요. 십리가 우리 아리랑 할 때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잖아. 그럼 십리가 한 어느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40km? 그래도 잘 안 해요. 4km예요. 그러니까 백리가 40km야. 그러니까 십리가
남자들은 앞으로 이제 군대 가면 행군을 하거든. 행군을 할 때 보통 50분 걷고 10분 쉬고 하는데 50분 동안 몇 킬로를 걸어야 될까? 맞아요. 5km 딱 걸어요. 그럼 5km 걸으려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속력으로 걸어야 될까? 빠른 거. 이렇게 걸어야 돼,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별로 안 힘들 것 같죠? 근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군장이 20km야. 그리고 총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철모도 쓰면 이게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게 막 하니까. 그래서, 50분 동안 5km 걷는 게, 그리고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산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아리랑에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10리는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10리도 못 가. 너 이 새끼야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백화점 했을 때, 100은 많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가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때, 10까지는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부터는 많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이 많다, 멀다면, 천리는 더 멀겠죠. 만리는 더 멀겠죠. 뭐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면은 100번부터 뒤로 가는 것들은 많다, 멀다, 길다 이 뜻이고 10리부터 밑으로는 짧다, 적다, 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리나 되는 머나먼 길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 하면은 지금 천리라는 건 이게 먼 거리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봄에서 가을, 공간적으로 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천리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천리, 만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하자는 이별한 임에 대한 땡땡땡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정서가 무슨 땡땡땡 무슨 정서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이별하고 나면 항상 뭡니까? 이별하면은 다 그리움의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계랑의 이하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 요 시조예요. 그러니까 계랑 해놓고 이하우 흩뿌릴째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이게 원 시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자로 돼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말로 다 풀어놓은 거야. 이하우가 뭐라고? 배꼽비예요. 나중에 진짜 원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하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 이렇게 해서 꿈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는 이 천리나 되는 먼 거리를 꿈에서는 맨날 하루도 하지 않고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못 만나고 이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외로움의 정서는 안 되는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정답이 꽉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더 그리운 거니까 그런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그리움하고 외로움 이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없나요? 6번. 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재해에 대한 강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왜 맞는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게 같으면 내가 이게 나야. 이게 나고 이게 님이야. 님의 침묵에서. 님이 같으면은 이미 갔으면은 여기 임은 지금 부재 없는 거죠, 그죠? 없는데 갔으면은 없는데 나는 안 보냈대.
그러니까 없는데 안 보냈다. 왜 영어에서 I have been 뭐 have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영어에서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봐. I have gone. 이게 현재 완료 표현이죠, 그죠? 현재 완료 표현은 I have gone이면은 무슨 뜻이야? 나는 가버렸는데, 가버렸으니까 이게 완료니까 가버려서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말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진짜 뭐예요? 나는 가버렸어. 여기 없어.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또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어? 편지에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가버려서 현재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이야. 근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님은 갔어. 님은 갔는데 현재 지금 여기 없어. 근데 나는 안 보냈대. 그러니까 역설적인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모순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 표현을 쓰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건 사실 모순돼서 말이 안 되는데 모순되는 말로 말이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많이 쓰는 거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더럽게 예쁘네 이렇게 하잖아. 더럽게 예쁘네 우리 많이 쓰잖아. 근데 더럽게 예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데. 근데 더럽게 예쁘네 그러면은 우리가 너 참 아주 예쁘네 이 소리보다 더럽게 예쁘네 이 소리 하면 진짜 이쁜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쓸 때 그 역설적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거는 그게 모순된 표현인 거는 알지만 그렇게 쓰면은 더 강도가 더 높아지니까 시에서도 이런 문학 작품에서 역설적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면서 역설적 표현인데 역설적 표현이 아닌 것처럼 쓰는 게 너무 싫어. 이거는 너무 예뻐. 이런 말 있잖아. 너무라는 말이 부사야, 부사. 근데 너무 싫어는 말이 되지만 너무 예뻐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 너무 예쁘다라고 할 때. 엄청 많이 쓰잖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싫어. 너무 좋아. 너무 뭐 할 때. 너무 우리가 쓰는 이 너무라는 부사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넘 플러스 우입니다. 이 넘다는 뭐예요? 뭐를 넘다야. 경계나 이런 그걸. 넘다에다가 우라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우야. 그러니까 넘우는 뭔가를 경계를 넘는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경계를 넘는 거야. 너 이 새끼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그랬는데 거기 넘어갔어. 그러면 넘는 거는 부정적인 표현이랑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는 되는데 너무 좋다는 안 돼. 아까 더럽게 예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내가 지금 이랬어요.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지. 이 말은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야,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거는 된다라는 거야.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도가 지나치도록, 경계를 지나치도록. 그럴 때가 너무니까 너무 예쁘다는 안 된다라는 거야. 너무 못생겼다.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하고 우리가 흔히 쓰면서도 이렇게 어원을 밝혀서 쓰는 거. 나중에 이거 다 문법 시간에 또 다시 할 텐데 우리가 조사 중에 조차가 있잖아요. 조차. 너조차 나한테 이렇게 배신 때리기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조차는 어는 쪽 플러스 아야. 너도 남들을 쫓아서 나를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 이렇게 너조차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마중 같은 경우에도 뭘까요? 마중 나간다 할 때 마중도 맛 플러스 웅이야. 맞다, 맞이하다 할 때. 그래서 맛 플러스 웅인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가 할 때 명사형 전미사가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형 전미사는 이음이나
또는 이야. 그러니까 뭐 먹다 할 때 먹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나 이를 쓰는 거는 그 어간의 원형 용언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어요. 먹음이라고 하지 먹음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닌 웅이나 애나 이런 것들은 웅, 애 이런 같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전미사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원형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마중 하니까 이때까지도 생각해 볼 때 마중이 맛 플러스 웅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음은 밝혀서 적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죽 플러스 할 때는 우리는 죽음 이렇게 쓰죠. 음을 쓰니까 죽자를 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죽음이라고 해야죠. 근데 요거는 들어봤어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죽 플러스 음이야. 죽음은 뭘까요? 죽 플러스 엄이야. 그러니까 음은 밝혀서 적지만 다른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죽음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하잖아. 시체라는 뜻이야. 죽음은 죽음이고 죽음은 시체야, 시체. 보통 뭐 누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죽 플러스 엄이어가지고 이때는 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거니까 저걸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아까 했던 먹이, 먹음 이렇게 쓰잖아요. 먹이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쓰는 명사형 전미사일 때는 이렇게 용언의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뭐 엄이나 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는 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원형을 하는 게 마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마개. 막 플러스 애지. 막 플러스 애인데 이게 아니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님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에 봐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하는데 엄청 많이 본시고 유명한 시잖아. 자,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님이 다 갔대. 이별을 해서 지금 여기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시적하자는 님이 간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시적하자는 간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침묵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이 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갔다고 하지만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은 안 보이냐?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침묵하고 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임을 사랑해. 사랑을 하니까 나는 임한테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대. 그러니까 안 간 거지. 이 사람한테는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은 이 시적하자는 님이 간 게 아니라 님이 침묵하고 있고, 남들은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하지만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있는 이 임을 계속 사랑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니까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는 소리는 님이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님을 나는 여전히 계속 사랑합니다 라는 뜻의 마지막이 상당히 뭐한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한용운 이분은 누군지 알죠? 직업이 뭘까요? 한용운 철학자야? 의사야? 신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예요. 3.1 운동할 때 우리 모였다 그랬잖아. 민족 대표 33인이 이렇게 한 거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스님이야, 스님. 불교를 대표했던 사람이야. 근데 1944년에 죽은 유명한 시인이 2명이 있어요.
1944년에 죽었다라는 건 45년이 무슨 해인데 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강복절이잖아요. 근데 44년에 죽은 독립운동가면서 막 했던 사람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윤동주도 44년에 죽었고 한용운도 44년에 죽었어요. 좀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독립을 조국의 독립을 그렇게 꿈꿨던 사람들이 한 해만 더 살았으면 그걸 봤을 텐데 그걸 못 보고 죽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윤동주랑 지금 한용운이라는 사람. 그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경호처를 쓰니까 사람이 완전 막 젠틀해 보이고 엄청 그럴 것 같죠? 사진 한번 봤어요? 완전 쏘가리 같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런 시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솔직히 이게 좀 언밸런스하지. 보면서 야, 이것만 보면 너무 좋은데 사람 얼굴 그 사진 한번 보면 확 깨. 그래서 근데 하여튼 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그 감정이 객관적 상담을 17페이지도 했나요? 네, 17페이지는 몇 번 했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 6번이요. 6번? 6번 딱 또 나왔네요. 윤동주. 윤동주의 자아상 이거 요즘 사람들 많이 하던데 이 시도 참 재미있는 시여서 한번 볼까요? 산모퉁이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우물이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비춰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거울처럼 자기를 이렇게 비춰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물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이지만 그 위에 뭐도 보일까?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제목이 자화상은 뭐예요? 지가 지를 그린 그림이 자화상이잖아. 고흐의 자화상 있죠. 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우물 속에 있는 지금 이 배경들은 어때요? 너무 평화롭고 예쁘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한 사나이가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보고 있는 자기 자신. 근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동주는 항상 이렇게 성찰적, 반성적 이렇게 왜 그럴까요? 동주라는 영화 봤어요? 윤동주 한 거? 보면은 윤동주는 잘 사는 집안이야, 못 사는 집안이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못 봤지? 윤동주가 나온 대학이 연희전문대를 나왔어요. 연세대를 나왔어. 그 당시에 저쪽 북한 쪽에서 연대를 오고, 그리고 연대 졸업하고 나서 그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잘 산 거죠. 연세대가 왜 연세대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연희전문의 연, 세브란스의 세 해서 연세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잘 샀는데 자기가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남들은 지식인들이 막 이육사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독립투쟁하고 하는데 자기는 맨날 이렇게 부모님이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스스로 뭐 한 거야?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서시에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게 계속 자기 삶과 생활과 자기 생각이 불일치하니까 계속 부끄럽고 막 반성하고 이런 거죠. 근데 자기 삶과 생활이 일치를 하면은 일치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육사야. 이육사는 낮에는 싸우고 밤에 시집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떳떳하고 항상 이렇게 막 의지적이고 이렇잖아.
근데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막 이육사가 대단한 사람이고 윤동주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생활과 삶이 일치되면은 반성할 일이 없지. 나한테 어떻다는데 내가 뭘 반성해. 근데 윤동주는 그게 자꾸 불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그게 한 사나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뭐해요? 미워요. 처음에는 봐봐. 그래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다가 아이 짜증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래도 걔 너무 불쌍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그래서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까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또 그 새끼가 또 미운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지. 그래서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싫어. 그래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밉다가도 또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니네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 미워. 근데 좀 생각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사는 나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그러면 가엾어져. 그러다가 다시 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 미워.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그렇지 하면서 미움의 감정, 연민의 감정, 다시 미움의 감정, 다시 그리움의 감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웠다, 가여워졌다, 다시 미웠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리워진다라고 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다시 또 좋은 풍경 안에서 그리운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한 3일 전인가 그 차에서 라디오 듣다가 보는데 MBC 라디오에서 이걸 이렇게 쫙 읊어줘. 아나운서가 쭉 읽고 나서 윤동주 시인의 그 자아상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자신을 최종적으로는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너무 자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기 너무 그 채찍질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역설적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아까 계랑의 시조에서 봤듯이 헤어진 기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지. 나는 나를 이별할 수 없는 거잖아. 이치적으로 항상 나는 나 옆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리워진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는 그 말 뜻을 넘어간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아상도 내가 그리워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자기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 미워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가려워지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워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들은 그거 보면서 아나운서가 참 이 시를 잘 이해를 했다라는 느낌이. 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에 그래서 하자는 산모퉁이에서 우물까지 근경에서 원경으로. 근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울 근자야. 가까울 근자에 원경이 뭘 원자죠? 그럼 산모퉁이는 저쪽에 있고 우물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모퉁이가 원경이고 이 우물이 근경이 되겠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원자, 근자, 원린이 불려 원족이
우리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원자거든? 원족이 원친족이 불려라고 하면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근린이다 이렇게 해서 근자가 가까울 이게 근자 가까울 근자 이게 뭘 원자예요. 린자는 내가 왜 이 근린이라고 하냐?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까운 이웃 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해서 원족이 불여 근린이다. 이걸 우리말로 뭐 이웃 사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인데 근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근린. 그치, 근린공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근린공원이 어떤 공원이야? 가까울 근 이웃 린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산에 호수공원이라고 하잖아요. 호수공원은 일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막 가잖아. 근데 호수공원을 뭐 밥 먹고 아유 호수공원 한번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해요. 여기 사는 니들이 한번 마음 먹어야 가는 거잖아. 근데 왜 왜 놀이터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 있지? 내 이웃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가서 잠깐 산책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 같은 공원이다 해서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근린공원. 그러니까 호수공원 같은 경우를 근린공원이라고 하지는 않고 왜 놀이터 좀 있고 조금 이렇게 뭐 무슨 공원 하고 적혀 있지 않기? 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 조금 공원처럼 애들 놀이터도 있고 하는 그런 공원들을 가까운 이웃 같은 공원이다 해서 쬐끄만하고 집 옆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근린공원 하는 게 바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자가 가까울 근자야. 그래서 원경, 근경 하면 원경은 저 멀리 있는 거고 근경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우리가 최근 하면은 최고로 가까운, 그래서 최근의 일이다 하면은 지금 현재부터 최고로 가까운이라는 뜻으로 최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또 다른 거 뭐 물어볼 거 있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쉽게 원래 원문을 다 뭘로 해놓은 걸까? 원문을 다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뭐 최치원의 추야우중도 추야우중 해서 여기 벌써 추자 아까 여기 나왔죠? 가을추. 야자는 무슨 야자일 것 같아요? 추야. 밤야. 우는 비우. 중은 가운데 중 해서 추야 봄이란다. 가을밤에 비 내릴 적에 라는 그러니까 최치원의 추야우중 가을바람에 추풍 사실은 한자로 적었겠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최치원은 뭐니까? 신라 때 사람이야. 신라 진성여왕 때 사람이야. 신라 진성여왕 생각나요? 혹시 한국사 때 배운 거 있어요? 가장 개판일 때에, 신라가 가장 개판일 때의 여왕이야. 스캔들도 많고, 자기 삼촌이랑 이렇게 하고, 이래 해가지고, 문제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최치원은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역량을 자기 고국인 신라에 와서 펼치려고 진성여왕한테 와가지고 개혁책을 얘기하는데 진성여왕이 정신이 나간 여왕이다 보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이 짜증나 하면서 부산 가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부산 옆에 가야라는 데가 있었죠. 가야산. 네, 가야산에 사람들은
최치원은 이렇게 추앙하다 보니까 최치원이 가야산에 가서 신선이 됐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 가야산에 가서 신선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도교의 시조로 삼는 사람이 최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가 해운이야, 해운. 부산에 가면 뭐 있어요? 해운대가 바로 이 사람의 호를 따서 지은 그 해운대야. 해운도 있고 고운도 있고 그 외로울 고자를 써서 외로운 구름 해가지고 고운. 그래서 나중에 고운전이라는 소설이 고전 소설이 있어요. 고운전은 바로 누구의 일대기를 그린 걸까? 최치원의 일대기를 그린 현대 고전 소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야우중이면 추야우중 이렇게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한글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한글은 훈민정음 자체가 세종 때 만들어 1444년에 46년에 반포가 되고 44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 사람은 신라 때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안 적혀 있을 거라고 한자로 추야우중에서 추풍유고음 이렇게 세로소지음 창외상경우 등전만리심. 이게 마지막에 이게 등전만리심이라는 게 우리가 전등 등불 있죠, 그죠? 등불 앞에 등전 만리심 이렇게 만자가 아까 백리, 천리, 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멀다라는 거야, 가깝다라는 거야, 만리는 멀다라는 거죠. 등불 앞에서 만리 밖의 마음을 생각하는구나. 이 소리는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과거, 특히 근데 뭐 진짜 과거는 아니고 진짜 당나라 사람들이 본 과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빈공가 해서 빈자가 손님 빈, 우리가 기빈 할 때 빈자인데 빈공가라는 거는 외국인이 보는 과거 시험이야. 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저쪽 이슬람 서역 쪽 애들도 오고 뭐 우리나라 신라 애들도 오고 발해 애들도 오고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거의 누가 급제를 하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때 한자를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 발해 사람들이 거의 급제를 많이 해. 근데 최치원은 거의 네이티브처럼 글을 썼겠죠, 우리도. 그래서 엄청 글을 잘 쓴 사람이야. 근데 등전만리심 이 부분이 바로 중국에서 자기가 간직 생활을 할 때 신라 고향이 생각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밤에 비가 내리는데 내 고향에도 지금 이렇겠지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등불 앞에서 만리 밖으로 마음이 향하네. 이 만리 밖이 바로 자기 고국 신라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추야우중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썼냐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게 한국 문학에 들어갈 거냐라는 거야. 한자로 써 있고 한시처럼 썼는데 이게 한국 문학일까 아닐까? 그러면 한국 문학이 아닌데 왜 국어책에다가 이렇게 적었겠어요? 한국 문학이겠죠? 왜냐하면은 문자가 없는데 그건 뭘로 써? 그냥 한글이 있으면은 한글을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잖아. 한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단은 한자로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한국 문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된 한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해서 여기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를 흔히 이게 지음이라고 들어봤어요? 원래 아까 그걸로 하자면 세로소지음 해가지고 지음 아주 친한 친구를 아주 내 속속이 내 흉금을 털어놓고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될 어휘야. 지음이 뭐라고? 사실은 지음은 음악할 때 음자예요. 이건 알지자야. 음을 알다. 이걸 왜 가까운 친구라고 할까? 혹시 고사 중에 배가와 종작이 배가 종작이라는 고사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악기니까 기타라고 쳐봐요.
기타를 너랑 나랑 이제 의강이랑 내가 엄청 친한 친구야. 근데 내가 기타를 치는 걸 의강이가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의강이가 내 이 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의강이한테 이 기타 쳐주는 재미로 살고 의강이도 그 기타 연주 듣는 재미로 사는 아주 친한 친구야. 근데 의강이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종자기가 죽었어. 그냥 배가가 이 기타줄을 끊어버리고 기타 이제 난 더 안 쳐 하고 버린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의 음을 알아주는 애는 누구밖에 없었는데 의강이밖에 없었는데 의강이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이게 더 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음악을 알아준다 하는 게 지음 알지자에 할 때 음이거든. 지음 해서 지음이 이제 자기를 알아주는 아주 친한 친구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두 번째에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원문에서는 세상길에서 소지음 적을 소자에 지음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지음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지음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게 내 음악을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진짜 친한 친구를 지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규원가 헌한설원의 앞에 규원가도 앞으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쭉 할 건데 헌한설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난설원인데 허씨야. 남동생이 허균이에요. 허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허균. 뭐 한 사람이야? 조선시대인데 허균 하면은 무슨 책을 쓴 사람이에요? 허균은 모르겠, 그건 새끼 허준이지. 허균. 홍길동전 쓴 사람이잖아, 홍길동전. 허균의 누나야, 난설원.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예, 일찍 죽었어요. 규원가도 이 규수가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라는 양반 규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규수가 원망하는 노래. 누구를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야. 남편이 플레이보이여가지고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하면 마지막에 내가 살똥말똥 하여라 이렇게 끝나거든. 맨 마지막에. 근데 진짜 이 규원가 쓰고 바로 죽어요. 뭐 서른 가까이에서 그냥 죽었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냐 하면은 헌한설원이 최초의 한류라고 해야 될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허균이 똑똑하잖아요. 허균도 누나가 그렇게 죽으니까 짜증 이빠이 나겠죠. 근데 이제 가서 그 집이 안동김씨 집안은 엄청 좋은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 그래서 누나 죽었으니까 누나 유품을 정리했을 거 아니야. 유품 정리하는데 헌한설원은 맨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여잔데 시도 엄청 잘 쓴 거야. 그래서 헌한설원의 한 시들이나 뭐 이런 거를 누나가 쓴 시들을 쭉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찌어찌 그 시집이 어찌어찌 중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와 누가 이렇게 시를 잘 쓰지? 하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이게 붐이 확 일어난 거야. 이 시집에. 지금의 BTS처럼. 중국에서 도대체 얘가 누구냐 헌한설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중국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여자랜다. 근데 죽었댄다. 이것까지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한설원을 그때 모르고 있었고 허균이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역수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BTS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데서 막 유럽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 BTS가 너무 막 떴어. 그래서 BTS가 뭐야? 그래서 BTS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뜨기 시작한 것처럼 허난설화는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외국에서 부는 한류 열풍의 가장 시초는 허난설화이다 뭐 할 정도로 진짜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구 나와 있어요? 신사임당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5만 원짜리 지폐가 처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뭐를 넣자? 여자를 넣자. 왜냐하면은 막 100원짜리에 누구 있어요? 100원짜리에 이순신. 그럼 1000원짜리에 태계 이황. 5000원짜리에 율곡 이이. 또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이렇게 다 남자들만 해놨으니까 그럼 5만 원짜리는 여자 넣자. 그래서 여자를 넣는데 이제 물망에 오른 두 후보가 신사임당이랑 허난설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페미니즘 계열의 여자들은 허난설원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약간 종속적인 남편한테 잘하고 아들 율곡이 잘 키우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여자들의 독자성이 부정되는 느낌이니까 허난설원은 남편한테 이 새끼 뭐야 하면서 이런 교원가 이렇게 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페미 같은 경우에는 허난설원을 밀었고 이제 일본 남자들은 야, 여자가 뭐 이러면 되냐? 남편한테 잘하고 막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신사임당을 밀었고.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허난설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사임당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허난설원의 규원가도 나중에 이거 다 배울 작품들이에요. 그때 이제 또 보면 됩니다. 네? 그쵸? 나도 쉬려고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